했던 게 밀레니얼 분들이 이러세요. 그 다음에는 뭐 젠 X,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는 이런 분들이에요. 알았죠? 알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나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인구 절반이 노인일 것이라고 하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지니까 세계 인구 중위 연령 30대 후반일 때 60세 넘어질 걸 생각합니다.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해요. 무엇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변화될 수 있을까요?를 여쭤보셨어요. 여기 이제 보통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의견을 좀 더 드리면 노인 같은 거. 저 말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옛날에는 뭐였냐면 뭐 청년, 노년, 노인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우리를 분할했는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뭐 영원히 젊어질 수 없나에 대한 꿈 같은 거 이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그 바이크 타시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헬멧 벗으면 깜짝 놀라죠. 근육까지도 엄청나신데 연령대로 봤을 때 나이 들어 보신 분 심지어 나이를 말씀하실 때 놀란 경우도 있어요. 얼굴도 너무 젊으신데 말씀 들어보면 막 70대예요 그러면 대단하세요. 그때 경우에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바뀔 것 같다라는 거고 확실히 60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거 숫자이기 때문에 정의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오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분포가 더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건강하고 예전보다 더 젊음을 구가한다. 그럼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도움을 로봇이 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스템에 간다면 불편함이 있지만 그만큼의 삶에 대한 퀄리티는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라진다.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확장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변화할 수도 있겠죠. 혹은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함께 사는 분들이 무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다채로운 분들과 함께 공존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가상화시키거나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경이라든지 사회 시스템 같은 부분들의 기준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도모해 봐야 된다. 다만 이제 그것이 급격하면 기존의 복지 시스템, 공존을 위한 각종 규칙에 따르는 제도와 지원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변천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공존의 삶의 기준과 협력의 체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연대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정년기가 되어서 요즘 그런 말도 없어요. 필요한 형태의 어떤 직업을 얻거나 혹은 사회적인 형태의 활동을 한 다음에 그때 얻었던 우리의 기여가 나중에 뭐 사회적 시스템으로 조금씩 나에게 보상되어지는 구조로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연장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때도 현행화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에서의 연계가 좀 더 국제적인 글로벌화되는 부분들까지도 새롭게 정의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내지는 재정의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망해보는 작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요. 옛날 약속이 조금씩 수정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진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자구책을 만드시는 게 뭐 엔잡러부터 소득의 파이프라인에 뭐 파이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와야 되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개인에게 시간, 경제, 희생 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가 떠안고 간 사회가 되면 과부하가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없을까요? 부모 입장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렵죠. 특히 저는 이제 구성원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실 때마다 감탄해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분들이 오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세대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고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나름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집니다. 이슈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이 선행되어야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자원이 크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된 저희 때의 낭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그야말로 사회적 교육의 기회라는 게 다음 생에 펼쳐질 생에 대한 어떤 베이스라인으로 충분히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교육의 기회가 많이 넓어졌죠. 그런데다가 더 글로벌화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적인 형태의 경쟁력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높아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취업이야. 지금 그렇지가 않고 나의 자아는, 자존은, 그 이후의 삶의 주도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얻었던 경쟁력마저도 불안한 판에 그것도 나한테 10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일치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먼저 일어서기가 되면서 끝도 없는 레이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믿음이 선행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유가 제가 보면요. 각자가 다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뭐 기회의 레벨이 아니라 자질, 가지고 있는 누군가 주신 기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가 꽃피우지게 됐을 때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같은 목표로 레이스를 할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출발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각자의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발견하는 여유를 줘야 돼요. 아,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걸 꽃피울 수 있도록 그에게
그만큼의 여유를 허락하고 그에게 턴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니?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커서 해. 직장 가서. 그 전까지는 말이야 기준을 단일하게 가고 빨리 레이스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심지어 선착순이야. 그 순간부터 무한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각자가 골이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골의 출발은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받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로 바라보는 게 가장 소중한 출발점이에요. 믿자. 이겁니다. 믿자. 저는 질문인데 이거 아까 시간, 돈, 나이 거기에서 좀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냥 애가 대학에 가야지, 무슨 잡을 얻어야지 이렇게 몇 살 땐 뭐를 해야 되고 돈을 얼마쯤 벌어야 되고 나이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처럼 다변화된 삶, 꼴을 각자가 주어지고 이랬을 때 시간, 돈, 나이를 개인이 너무 감당하는 몫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탈락됐을 때가 너무 불안해서 거기에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분들의 생각에 이해가 전 돼요. 저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강연을 어쩌다 할 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일단 먼저 제가 생계를 심지어 부양을 어린 나이지만 해야 되는 분이 계시죠. 그랬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답을 못 드려요. 각자의 생활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도외시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더 늦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러하니까. 근데 빌 게이츠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Life is not fair. 삶은 평등하지가 않아.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고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 오거나 혹은 내가 그만큼의 운을 얻거나 우리 사이가 성숙했을 때 그때 선택에 대한 부분이라면 좀 늦게 가도 된다. 저는 그쪽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혜택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시기가 늦게 왔어요. 굉장히 늦게. 그 다음에 그때부터 뒤늦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헝거가 제가 이렇게 몰두할 수 있을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동료와 주변의 환경이 너무 감사해서 그만큼을 저는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늦었던 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해요. 이유가 너무 빨랐으면 이거를 제주로 치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할 만큼 좀 더 진중하게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늦게 가도 된다. 왜 그러냐면 늦게라도 가게 된다면 행복한 것인데 빨리 간 다음에 늘 거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보자 쪽이에요, 저는.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연대를 만들어내는 커뮤니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의 로열티, 형제 직장, 한 시간이 많아진 부모로서 마인드 되지 않는 아이들이 손을 터놓을지 궁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된 다음에 가족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몰이의 무관심 연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보다 취향으로 친구 만드는 세대가 나올지 모르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모와 조부가 친구와 세대라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전히 저에게는 애틋하고 뼈다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있으므로 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변형되더라도 살아남은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저도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생의 단계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풋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발전기에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목표, 산업적인 형태의 기여, 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애틋함이 커지고 이러면서 그것도 중요한데 사람들과 유대, 관계에 대한 것도 소중해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골든 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의 배합, 그 다음에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가족이 소중해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소중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나의 일상이 가족에 투영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소중한데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성취라든지 혹은 각자의 어떤 자신의 업에 대한 진정성이 더 소중한 분들은 그쪽으로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룰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가족은 소중하다. 이유가 사회 구성의 유기체로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소명처럼 누군가 인생에 대한 관여를 키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종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소중한 것 같아요. 다만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의 표현이라든지 그걸 위한 연대의 방법 자체는 변화한다는 것 같아요. 계속 안고 있고 모든 걸 함께하고 이런 방식의 삶이 더 유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지가 않고 늘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안부를 묻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가족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방법들은 계속해서 변형되어진다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중요한 건 애정과 관심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원적으로 있을 것이고 표현의 방법들은 각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칼퇴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부모들 손에 자라나고 있기도 해서 우리는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빠는 출근을 안 하는데 했어 온라인으로.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 이동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6시면 아이들을 볼 수 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옛날에는 아빠가 빨리 뛰어도 7시 반이었는데, 이제는 6시부터 식사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워진 거죠.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부모님한테 들은 좀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효도 시스템이랑 상호 구조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너를 키웠으니 앞으로 나의 남은 30년을 너가 나를 좀 보살펴줘라는 거였는데,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90년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 30년 동안 돌봄을 받았지만 60년 동안 이분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심지어 나 역시도 내 자식들한테 손주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돌보지? 이제 이런 거. 많은 투자를 아이한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부조의 관계에서 든다 그러면은 실현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냥 그건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나뵙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정이 두터우시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자애로우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우, 나는 좀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더 자산이 많으시면 뭘 해주지 아십니까? 손주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이 지나친 거죠. 내 사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전쟁이 올지, 기근이 올지, 해성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든 걸 준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배려나 준비는 소중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물질적인 형태의 혹은 환경에 대한 어떤 천박함을 없애주려는 시도는 가상하지만 모든 삶을 대신 살 수 없잖아요. 그가 보호받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된 삶이 행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란 쪽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한 형태를 줘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호혜적으로 우리 삶도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한 어떤 도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었냐면 자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배려하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개인 간의 부조로 한국에 사회복지 시스템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효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라든지 애틋함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형태의 방법들은 재고해 봐야죠. 저도 매일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동료분들 중에서도 월차를 내는 이유가 부모님 그런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내 일상의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이지만 사실은 복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뭐 원격 진료부터 아니면 수많은 형태의 그런 간병인 시스템까지가 결국 그의 삶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회가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가 없으면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부 다 미래에는 아이가 줄어들었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을 약속받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혼자 사회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사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1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이 사람 구실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결혼 전에는 말이야 주말에 놀러도 다녔는데 결혼하니까 돌잔치, 회갑, 뭐 각종 대소사 이런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른이 되었잖아. 그럼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 집안 대표로서 이 순간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풍양속인데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회의 움직이는 행동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집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역할을 때에 따라서는 카카오톡이 대신해 주죠. 부족은 보내. 아니면은 뭐 화상으로 얘기를 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다 분화시켰기 때문에 각자가 내 역할에 대한 것들을 바운더리를 좁힐 수도 있죠. 이 순간부터는 내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도모하는 여유를 갖게 된 거거든요. 이제 사회는 확실히 분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사회가 어떻게 규칙을 정한지를 재정의하고 그를 기반으로 각자가 얻게 되는 그런 효능감 내지는 혹은 상실감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내가 느끼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뭉쳐있을 때 괴롭죠. 일이 많으니까 거꾸로 이게 보장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누가 도와준다고요. 그런 형태의 유기적 연대가 있기 때문에 안온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각자 가자고 그 순간부터는 어려워도 내가 흘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독립성이라는 것들을 원하기 위한 주체성이 필요한 형태의 형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쪽 산업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 부분은 서구 사회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문헌을 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확실히 그 같이 살 때의 장점들이 느껴지거든요. 또 나름의 서로 배우고 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저 스스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뭔가 외롭지 않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손주가 있는 거고 지혜로운 어르신이 계신 거고 그 반대 케이스 뭐냐면 그 조부모가 굉장히 척박한 상황인데 그 손주를 보고 계신 케이스. 어렵죠 진짜. 이분도 나이가 드셨는데 그다음에 부모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셔가지고
아이들을 보는 것도 힘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개인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유튜버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여행 쪽. 흥미로운 게 아직도 대가족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파키스탄이니 뭐 터키니 가신 분들 보면 식구들이 잔뜩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인사도 하고 어르신도 모시고 식사도 나누고 이런 거 보고는 전 정겹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함께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있기 어려운 게 아까 보인 것처럼 MZ세대와 갈등이니 엄청 많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추억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난망한 상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그만큼의 상호적인 형태의 존중이 필요한 상태인데 예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갈등도 있고 그만큼의 개인적인 형태의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어쩌다 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예전 방식의 삶은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럭키하신 경우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드네요.